춘자는 그 시절 27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났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된장국 끓는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면 남편 병수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죠. 춘자야, 또 일찍 일어났네.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병수는 허리가 안 좋았어요. 공사장에서 떨어진 후로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춘자가 섬유공장에 취직했죠. 낮엔 실타래를 감고 저녁엔 집으로 돌아와 딸아이 하나를 돌봤습니다. 5살 배기 아이는 엄마가 돌아오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늦게 와. 춘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도 조금만 늦을게. 엄마가 빨리 올게. 하지만 그 조금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야근이 늘어났거든요. 공장은 주문이 밀렸고 여공들은 밤늦게까지 남아 일했어요. 춘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춘자야, 요즘 공장 일이 많지? 춘자는 빨래를 널다 말고 고개를 돌렸어요. 응, 야근이 좀 늘었어. 그래도 괜찮아. 수당도 나오고.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불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의심이었을까요? 춘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일 도시락 반찬을 생각하며 부엌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날 밤부터 남편은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춘자가 야근을 하는 날이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계를 봤어요. 11시, 12시, 새벽 1시. 그리고 새벽 2시가 되면 멀리 공장 불빛이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이 꺼져야 춘자가 오는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불빛이 새벽 3시, 4시까지 켜져 있었어요. 남편의 가슴 속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저 가족을 위해 일할 뿐이었어요. 딸의 우유값, 남편의 약값, 그리고 다음 달 집세. 그걸 위해 그녀는 기계 앞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실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의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춘자야, 오늘도 늦었네. 미안해. 일이 많아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만 피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춘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등이 평소보다 굽어 보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며칠 후 춘자는 또다시 야근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정 과장이 부르더니 말했어요. 춘자 씨, 오늘도 남아서 일 좀 도와줘. 특별 수당 줄게. 춘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의 허리 치료비가 밀려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공장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아내의 인생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함께 갈라지고 있다는 걸. 공장은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여공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관리자의 고함. 그 속에서 춘자는 묵묵히 일했어요.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정 과장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관리직이었어요. 그는 여공들 사이를 오가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늘 야근 누가 할래? 수당 두둑이 줄게. 여공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당이 공짜가 아니란 걸. 어느 날 저녁 정 과장이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춘자 씨, 오늘 좀 남아줄래? 급한 물량이 있어서. 춘자는 망설였어요. 집에 가야 했습니다.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 저녁도 차려야 했죠.
저는 집에 가봐야 해서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춘자 씨 남편 허리 안 좋다며? 치료비 많이 들 텐데. 춘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 과장은 웃으며 덧붙였어요. 약은 수당 2배 줄게. 생각해봐. 그날 밤 춘자는 남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절박했습니다. 남편의 허리 치료비는 계속 밀려갔고 약국에서는 외상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여공 하나가 춘자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춘자 언니, 정 과장이랑 늦게까지 남는다며? 조심해. 그 사람 소문 안 좋아. 춘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실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야근 명단에 춘자의 이름은 계속 올랐어요.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춘자는 기계 앞에 남아 있었고 다른 여공들은 하나둘 퇴근했어요. 공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정 과장이 다가왔어요. 춘자 씨 수고했어. 이거 받아.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춘자는 주저했어요. 하지만 정 과장은 억지로 그녀 손에 쥐어줬습니다. 약은 수당이야. 당연히 받아야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창문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 병수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숨어 창문 너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정 과장이 아내에게 봉투를 건네고 아내가 그걸 받는 모습을. 병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춘자가 집에 돌아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이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재떨이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왔어.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춘자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미안해. 일이 늦게 끝나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만 피웠어요. 춘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남편은 밥을 먹을 때도 춘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만 눈치 없이 웃으며 엄마 손을 잡았죠. 그리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춘자가 남편 몰래 돈 받았다더라. 정 과장이랑 뭔가 있나 봐. 춘자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해명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더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 봉투 안엔 정말 야근 수당만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조차도. 다음 날 아침 마을엔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춘자가 남편 몰래 돈 받았다더라. 공장에서 정 과장이랑 늦게까지 남는다며. 우물가에서 골목길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춘자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렸고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째 침묵만 이어졌어요. 밥상을 받아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고 춘자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벽에 손톱 자국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벽을 긁은 흔적이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춘자야.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춘자는 빨래를 널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응? 그 돈 어디서 났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춘자는 손을 멈췄어요. 무슨 돈? 정 과장이 준 그 봉투 말이야.
춘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받던 겁니다. 그건 야근 수당이야. 늦게까지 일해서 받은 거야. 남편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다 알아. 마을 사람들도 다 알아. 여보, 진짜야. 나는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주먹으로 밥상을 내리쳤어요. 그릇이 떨어져 깨졌고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죠. 춘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 더러운 돈 받아서 뭐하게.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나는 당신 치료비 때문에. 입 닥쳐.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춘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주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고 또 하루는 손에 상처를 입고 돌아왔어요. 춘자는 물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섰어요. 손에는 낡은 쇠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 뒷모습을 봤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죠. 남편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 섰어요. 숨을 고르고 쇠망치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관리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 과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정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병수 씨? 내 아내한테 뭘 한 거야?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정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거짓말 하지 마. 남편이 소리치며 쇠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 과장은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 오해야. 나는 그냥 수당을 준 것뿐이야. 수당? 밤늦게 남아서? 남편 몰래 쇠망치가 내려왔습니다. 책상을 내리쳤고 나무가 갈라졌어요. 정 과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줘.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춘자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던 겁니다. 여보, 안 돼. 남편은 멈춰 섰습니다. 춘자를 보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쇠망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난 그냥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춘자는 남편을 껴안았어요. 나도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우리 둘 다 서로를 지키려 했던 거야. 그날 밤 경찰이 왔습니다. 남편은 연행됐어요. 춘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그 공장에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똑같은 자리에 앉아 실을 감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귀를 찢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났으니까요. 그날 밤 피 묻은 쇠망치를 들고 서 있던 남편의 얼굴이.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듯 힐끔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춘자는 괜찮았습니다. 익숙했으니까요. 소문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진실보다 빠르고 변명보다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춘자 씨. 뒤돌아보니 정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요.
둘은 공장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 과장은 한참을 말없이 담배만 피우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왜 막았습니까? 내 남편이 날 죽이려 했을 때 왜 그 사람을 말렸죠?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정 과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 경찰 오기 전에 당신한테 뭐라 했죠? 내가 당신한테 뭘 했는지 말하라고 증언하라고 했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 사람 나 대신 감옥 가려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 말 안 하려고요. 내가 말하면 내 인생도 끝이니까. 소문이 사실이 되니까. 정 과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춘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떳떳하게 살길 바랐어요. 딸아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랐어요. 그래서 혼자 다 뒤집어 쓴 거예요. 폭행죄를. 그 무거운 죄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정 과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춘자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젠 다 지난 일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을 등에 지고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숨긴 건 야근의 비밀이 아니었다는 걸. 불륜의 증거도 아니었다는 걸. 그녀가 짊어진 건 남편의 명예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된 여자의 침묵이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춘자의 머리는 하얗게 샜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폐공장 옆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딸아이는 서울로 시집갔고 명절에도 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 애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춘자는 낡은 라디오를 켜놓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라디오가 친구였습니다. 아침 뉴스부터 저녁 가요까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라디오에서 지역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0년 전 한 섬유 공장에서 일어났던 폭행 사건의 진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폭행 혐의로 수감됐던 김병수 씨는 실제로는 아내를 성추행한 공장 관리자를 제지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였던 부인이 남편의 전과 기록을 지우기 위해 30년 만에 진실을 밝혔습니다. 춘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콩 까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라디오는 계속 말했습니다. 뒤늦은 진실 공개지만 유족들은 명예회복에 힘쓰고 있으며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제 됐네. 당신도 들었지. 그녀는 빈 방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춘자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 서랍, 헝겊에 쌓인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봉투. 그 안엔 병수가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춘자야, 내 탓 아니야. 세상이 뭐라 해도 난 내가 제일 떳떳한 사람이란 거 알아. 내가 그 불빛 끄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는 결국 오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 병을 얻어 채 3년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춘자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소문이 무서워서. 이제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폐공장 굴뚝 너머로 붉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떳떳해졌어요. 이제 세상이 알았어요. 당신이 날 지키려 했다는 거.
그녀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하다고. 진실은 늦게 오지만 결국은 온다고. 사랑은 때론 침묵이고 때론 기다림이라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평화. 그녀는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